제가 알기로는 가장 실력 있는 분들이 모이는 포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제된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가설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오늘 제 발표가 일종의 강의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제 생각을 다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생각은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2.0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북미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낙관적 견해가 놓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세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제 어떤 시기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structural break, 구조적 단절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A와 B 시기가 전적으로 다르다 하면 옛날에 추정한 그런 시기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북한 문제를 둘러싼 환경은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른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훨씬 이전과 다른 업데이트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접근이 보이지 않는 위험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2월, 3월 이제 연이어서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다수도 패닉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그때는 이제 관세 전쟁 전이거든요. 전에도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펼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한 세상은 예전과 다른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 대북 정책이나 전략이나 접근도 이걸 고려해서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거론도 되지 않는 분위기, 이게 정말 저는 수상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조금 짚어보면서 일단 우리가 좀 과거와 다른 세상이 됐다는 것에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체제에 이행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와 트랜지션, 즉 자본주의로 옮아가는 나라들 연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된 연구 대상이 러시아, 동유럽, 중국, 북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90년대에 이 러시아나 동유럽은 체제 이행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동유럽은요. 그래서 90년대가 되면은 말이 되면은 대부분의 제도는 다 자본주의로 바꿨습니다. 근데 가장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사람, 인식입니다. 생각은 사회주의 때 오래 산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자본주의가 됐는데 적응을 못하거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이제 90년대 초반도 가보고 그 다음에 후반도 가봤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들이 사회주의 때 강의한 커리큘럼 보면 대부분 다 마르크스, 레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좋아요. 그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서 이 자본주의 경제학을 가르치는데 98년에 가봐도 똑같은 과목을 개설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학생 안 듣지만 관계없어요. 교수님들이 계속 똑같은 과목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매치, 시대는 변했는데 똑같은 과목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미스매치란 것은 그거는 러시아로서는 한 개인적인 한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적응이 안 되는 문제, 부적은 문제겠지만 우리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이런 미스매치는 우리한테 큰 위험이 됩니다. 지금 시대는 패권 경쟁의 시대고 그 다음에 지정경의 시대고, 지정경이라는 것은 지정학,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과학기술이 엮인 시대고 그 다음에 트럼프 시간이고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대북 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연동되어서 업데이트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작업이 지금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미래전략원장할 때 그 헤리티지 재단의 그 필러 창립자이자 오랫동안 원장하신 박사님 모시고 그 대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미중 패권 경쟁이 얼마나 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한 단어로 답하시는 거예요. indefinite. 네, 이거는 계속 한다는 거죠. 끝이 안 보인다. 지금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미중 패권 경쟁은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지 않습니까? 사실 패권 경쟁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전에 그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 또 미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과 비교해 보면 아마 지금 패권 경쟁의 그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련과 경쟁할 때 미국은 건재했습니다. 또 일본과 경쟁할 때 미국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미국은 어떤가요? 제가 지난번 칼럼에서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은 비틀거리는 두 거인이 패권을 향해서 서로 경쟁하는 시대다. 얼마나 위험한가. 옛날에는 미국이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비틀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더 비틀거릴지 모르죠. 거기다가 러우 전쟁이 얽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전 세계에서 대만 그리고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지정학이란 것이 과거의 단어라 그러면 지금은 지정경의 시대 맞습니다. 즉 지정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 역으로 경제가 지정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인터액션, 이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나 또 우리 지금 국토연구소 보면은 이 지정경의 엮인 시대를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부처도 단절되어 있고 국토연구소도 다 어떤 면에서 부처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과 정치, 안보, 경제, 과학기술이 엮인 시대를 준비를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 정치가 세우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북한 공부했다. 북한을 좀 안다. 그게 과연 북한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움됐겠죠. 지금은 이 북한 문제가 지정학이고 북한 문제가 경제 문제고 경제가 지정학이고 과학기술이 지정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북한 문제만 하면 또 북한 전문가들이 이건 내 나와바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인데 과연 그런 시대일까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지정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큰 경제 위기가 터지면 아마 그것이 지정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걸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트럼프 1.0 정부와 2.0 정부를 거의 이제 같은 걸로 생각하시지만 물론 연속성이 많겠습니다만 아마 1.0 정부일 때보다 미국의 국내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제가 간단한 그림으로 이 정치 양극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논문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의사들마저도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의사분들은 그 환자를 처방할 때 나는 보수 지지자이기 때문에 왼팔을 안 쓰고 수술한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나는 진보 의사이기 때문에 절대 오른팔 안 쓰고 수술한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미국도 그런 분 없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 보면은 이제 보수 공화당을 지지하는 의사분들은 환자를 처방할 때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의사와 다른 처방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즉 이런 양극화가 의사들의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미국의 국내 문제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트럼프 현상의 뿌리가 이 정치 양극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하게 단기간에 없어질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럴 때 트럼프의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한테 큰 숙제고 또 궁금증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양극화가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미국의 그 소득 불평등입니다. 그 미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지금 미국 뭐 옛날에 데이터 없으니까 한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가장 높은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그 대공황 때하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에 불평등 높았는데 지금이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저도 물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가 답을 못 내는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소득 불평등을 줄일 것인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간단했던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전에는 말입니다. 이게 부자들은 세금 많이 걷어서 정말 국내 불평등 심해지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이전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책이 먹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국제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또 부자들은 외국으로 가니까요. 글로벌라이즈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에서 소득 불평등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무도 몰라요. 토마스 피케티마저도 책은 썼지만은 해법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해법은 이 자본세를 거두자. 글로벌 자본세. 즉 모든 나라가 동일한 과세율을 자본에서 이 자본의 세금 많이 걷어서 이 가난한 사람이 분배하자 하지만 이 국제 사회는 정글인데 어떤 나라가 똑같은 세금을 딴 나라와 같이 부과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낮추면은 우리나라로 기업이 몰려오고 부자가 몰려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미국의 문제가 저는 희망컨대 단기간에 끝나면 좋을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참 큰 문제 같습니다. 물론 이 지표로 보면은 첫 번째 아마 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는 정책을 좀 더 모더릿하게 온건하게 펼 수 있는 일종의 그 기회는 아마 내년에 중간선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공화당이 이제 완패하게 되면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은 불안감과 또 공화당 이제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정책이 좀 더 온건하게 할 수 있겠고, 아마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선거 대선이겠죠. 근데 또 벤스 이런 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은 끝날지 아니면 다음에 계속될지 한 것도 참 우리로서는 그 중요한 그 관찰 지점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미국의 문제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에 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문제란 것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으로 투사가 되는데 이 관세 전쟁도 저는 그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좀 더 이제 그 체계적으로 지금 트럼피즘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일종의 미국의 그 이념이 어떤 기초에 근거에 있는가 보면 아마 세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가치 같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그 제시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프로 패밀리, 가족 중심, 낙태 반대, 성소수자 반대, DEI 반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그 트럼피즘의 정체성 쪽의 필러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자신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익에 밝은 부분 아닙니까? 특히 거래적 이익에.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에 뭐 영토를 갖겠다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을 맺겠다든지 또 가자 지역에 그 리조트를 짓겠다는 것은 이제 거래적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위에 이제 미국의 지금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한편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세계 공공재를 제공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미흡했다. 또 동시에 미국을 다시 한번 이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이 공공재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동시에 지금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중국을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미국 우선주의와 결부된 것 같습니다. 이 세 축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의 대북 전략이 이 세 축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문제겠죠. 최근에 나온 이제 관세 전쟁은 이 세 축 중에서 이제 거래적 이익 축에 가까운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축이 어떻게 이제 실제 관세 전쟁으로 드러나는지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미국의 뭐 경제는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지속되기 어려운 정부 부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대수술이 긴박하게 필요했다. 저는 그 상황엔 동의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그전 정부들이 좀 일찍 태클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아니면 임기 동안에 그냥 넘어가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과감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얼마나 그러면 미국의 부채는 심각하냐면은 다음 표를 보시면 이 전 세계에서 국민 총소득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250%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의 부채 수준도 꽤 높습니다. 일본 한 절반 정도이지만 일본 제외하면 다른 나라 이태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초저금리를 유지해가지고 이 부채 총액은 많지만은 금리를 낮게 매겨가지고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 정부의 재정에서 나가는 이자 지출 비중은 낮은 거죠, 미국보다. 왜냐하면은 초저금리,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일본이 이러한 높은 정부 부채에다가 높은 금리까지 줘야 되면 정부 재정에서 아마 부채로 나가는 이자 지출 나가는 비중이 뭐 30-40%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정부 재정은 거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일본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초저금리가 되는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이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유지가 안 되겠죠. 결국 이제 일본 같이 초저금리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재정 수입에서 대비 이자로 하는 비중이 18%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100을 쓰면은 한 20 정도는 이자 감대 써야 되는 거죠. 원금은 그대로 있고 말입니다. 근데 원금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기능 부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EU 국가들은 좀 나아요. 이 부채의 비중은 GDP 대비 미국과 비슷하더라도 이 EU 국가들은 유럽 중앙은행 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이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뭐 이태리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지만 미국 대비해서는 한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이 지금 이 정부 기능을 못할 정도로 이자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제 그 부담 아시겠죠? 그러면 부채 추이를 보면 얼마나 높으냐면은 왼쪽 그림은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추이인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금 120, 한 4% 되는데
이게 지금 역대 1940년부터 보면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40년 중반에 높은 수준된 것은 전쟁, 2차 세계대전 때문이고, 이제 그 이후로 이 전쟁 없는 기간에 이렇게 높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로 인해서 정부가 이 이자를 지출하는 비중인데, 보신 것처럼 이것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80년대, 90년대 높은 것은 의도적으로 미국이 이때 높은 것은 미국이 높은 금리, 고금리를 써가지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정책으로 한 거예요. 그때는 의도적으로 한 것인데 지금은 할 수 없이 돈을 이만큼 내야 되는 시기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를 가장 어떤 면에서는 아프게 만드는 고민 같아요. 그럼 아마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통령은 이 고민과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돈이 드는 것은 어떻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우리 이자 갚는 도움이 되지? 좀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사업할 기회에 도움이 되지? 아마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온 그 미국의 이제 국가자문위원회 위원장인데 스티븐 마이런 보고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진단,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고평가되고 환율이 고평가되니까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조업이 공동화된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해서 일단 재정 좀 적자를 메우고 그 다음에 환율을 조정해서 제조업을 활성시키고 무역 적자를 줄이자 하는 게 처방으로 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평가 속에서 그 트럼프 1.0 정부의 정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1.0 정부는 이제 이런 스트래티지보다는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지금은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거시 경제적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볼 때 이 그림은 제 경제학자를 평가하면은 절대 A는 못 주고 상당한 정도의 사실의 오류와 동시에 매우 미국 중심적 해석입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 발전 단계에 맞지 않은데, 그렇죠? 이 제조업 공동화된 것을 그 이유에 찾지 않고 환율 때문에 찾는 것은 매우 어떤 면에서는 미국 중심적인 또 사실과 다른 평가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일단 우리가 북한 문제를 볼 때 염두에 두어야 될 배경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와 그 트럼프 정부의 전략을 보면 바이든 정부는 좀 더 구조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접근을. 그래서 제가 요구할 때는 GRT 요구했는데 언제 G는 가드레일, 즉 중국과는 한편에서 경쟁을 벌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소통의 부재 때문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돌을 방지하는 가드레일 전략을 폈고 그 다음에 R은 리쇼어링에서 미국 국내로 첨단 제조업 공장을 불러들여서 이 미국의 중산층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양극화를 막겠다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T는 아마 가장 강조된 것 중 하나인데 테크놀로지. 미중 패권 경제 핵심이 첨단 기술 경제이니까 이 첨단 기술이라는 특정한 영역에서만 좁은 마당에서만 높은 담을 세워서 이 중국이 못 들어오도록 막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마당, small yard, but high fence 전략이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즉 바이든 정부가 조사해 보니까 이 미중 사이의 디카플링으로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엄청 타결받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배제하고 미국이 이길 수 있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전략이 뭘까 하고 고민한 결과 이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100일밖에 안 지났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전략은 DJT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데피시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 적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 판단에서 이제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생각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는 Jobs인 똑같고 미국 국내로 리쇼어링 시켜가지고 제조업을 회복시켰다 하는 것이고 T는 이걸 푸는 해법이 테리프였다.
즉 관세를 부과했다 해서 미국 국내로 외국 투자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관세를 매겨서 적자를 줄이고 이런 전략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중국 대응을 하겠다 이거겠죠. 즉 미국의 재정이 좀 좋아지면 중국 대응에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중국을 차별적으로 관세 매김으로써 중국 경제에 타격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이제 궁금한 건데 실제 아마 지금 기대보다 훨씬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중국은 보면 이게 우리 이제 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그 경제안보 클러스터에서 만든 그림인데 이 1995년에 중국의 엑스포트 파워, 수출 권력의 정도를 보면 이 중국은 왼쪽 하단에 3, 4분면에 있는데 원이 조그맣죠, 그죠? 1, 4분면에 있는 독일이나 미국 비해서 훨씬 작은 원입니다. 그만큼 이 무역면에서 중국의 힘은 작았던 거죠. 근데 2022년 보시면 이 중국의 원이 워낙 커져서 지금은 1, 4분면에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들, 독일, 미국 등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즉, 이 관세는 일종의 무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근데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중 패권 경쟁의 배틀필드를 전투처를 잘못 잡았어요. 매우 불리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긴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럴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 수출의 힘 면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이 국가란 것이 어떤 식으로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북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대북 정책이라 하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북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대북 전략이 나와야 할까요? 전략이. 큰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략은 지금 미국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은 북한 문제 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민이 안 보인다는 것이 제 걱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좋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풀 기회가 생기지 않겠는가. 특히 바이든 정부와 대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이든 정부 대비하면은 북한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그 바이든 정부 때 우리가 기다린 것처럼 그런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지만 실제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왜 달라졌냐 하면은 첫 번째는 북한 문제의 그 value, 제가 이렇게 발음이 영국식이라서 no value, 그죠? 이 북한 문제의 정체성이 뭐냐? 트럼프주의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 이 러시아, 이스라엘 문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집중하는 문제인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물론 경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이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비슷한 거죠. 이 러시아, 푸틴 왜 유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헝가리 오르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겹치잖아요. 정체성이 그죠. 이런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우리와 가치가 일관된, 부합된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푸는데 도움되겠다 생각하지만 북한의 정체성하고 미국의 정체성, 트럼프 지지자 정체성이 겹칩니까? 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한국도 그렇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아까 트럼프 주의의 하나의 필라인 정체성 면에서는 한반도의 매력이 없습니다.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북한 문제를 꼭 풀어주세요 하고 트럼프를 압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노만입니다. 돈이 안 불리는 거죠. 그 돈이 안 불리는데 트럼프가 왜 들어갈까? 제가 앞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미국의 문제는
돈 문제, 이 적자 문제인데 그걸 메우는 도움이 될 것이냐? 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만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게 유익이 없어요. 지금 북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트럼프 지지도가 급격 상승하겠습니까? 1기 때는 이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풀면 인기도가 급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것보다는 아마 러우 전쟁 푸는 거, 그다음에 러시아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다음에 뭐 하마스 전쟁 이걸 막는 것이 아마 더 이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일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노벨 평화상으로 좀 유도하자는데 지금 북한 문제 풀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줄 만큼 노벨상 그 위원회가 지정을 모를까요? 이제 북한 문제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더 끌어올리려면 중요성을 좀 약간 속된 말로 북한의 사고를 쳐야 될 때가 아닙니다. 사고를 안 치고 조용히 했습니다. 네. No threat입니다. 북한에 엄청난 지정학적인 충격을 주는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사건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왜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할까요? 다섯 번째가 no show off.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정책이 유익이 없는데 등장해가지고 내가 악수했다, 겸정을 하고 그렇다 해서 미국 언론이나 군자들이 정말 잘했다 박수 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아마 변동 가능성 있는 요인이 지오폴리틱스입니다. 그 지정학은 바람같이 매우 잘 변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이 일종의 변동성이고 그 다음에 다음 정부의 어떤 정책이겠죠. 남한의 팩터입니다. 전 다음 대통령이 북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해서 트럼프의 귀를 붙잡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 하고 이제 끌어들이면은 좀 더 이제 한국을 위해서 이 북한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큰 위기 없겠지만 한국이 그렇게 하자니까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시각을 볼 때에 트럼프 2.0 정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크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 문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그 옵션이 되는 게 과연 좋은가 우리 입장에서 그런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북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특히 조기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마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루 만에 그 러우 전쟁 내가 취임하면 하루 만에 종전시켰다 했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ncompetent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뭐 경제도 지금 엉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뭐 한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뿌틴이 미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뿌틴에게 압박을 가야 되겠는데 압박을 가는 하나의 통로가 뭐냐면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북한을 돌려보낼 이유가 없으니까 전쟁 중인 말입니다. 그 북한 쪽으로 접근해서 내가 잘해줄 테니까 파병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러우 전쟁의 일종의 파생 상품으로 되는 거죠, 그죠? 북한 문제가. 아니면 이제 이 중국이 워낙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 중국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중 관계를 좀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이제 미중 패권 경제 일환으로 이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기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는 북한이 이제 큰 뭐 핵실험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ICBM을 막 쏘아대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이 고조화되면은 이걸 빨리 풀어야겠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한 팩트가 있겠다. 근데 빨리 돌아온다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빨리 돌아오게 되면 즉 러우 전쟁의 결말을 보지 않고 러우 전쟁에 연관돼서 이 북한 문제를 태클한다든지 또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떤 구도가 잡히기 전에 일단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군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다음 정부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없냐?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 트럼프 정부는 아주 클리어하게 이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익이라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고 하지만 아마 트럼프 정부 때는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볼 때 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북한 문제가 지정학적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태클하지 않고서는 이 중국 압박이 어렵겠다 하고 생각하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아니면 더 중요할지 모르는 것은 과연 북한 문제를 풀면서 미국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한국이 나서가지고 북한 문제 풀어주세요 해가 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북한 문제를 미국 이익과 결부시켜서 푸는 문제를 고민할 때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no money라 말했지만 yes money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겠죠.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광물 사랑이 유별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일기 정부 때 그 북미 정상회담 전에 그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그 일종의 아젠다로 북한 광물 국제 공동 개발 관리안을 냈습니다. 즉 국제적으로 북한의 광물을 공동 개발 관리하게 되면 일단 우리로서는 우라늄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을 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광물을 수출해서 얻는 이익 가지고 북한 경제 재건에 투자하고 북한 주민 후생에 투자하게 되면 그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빅딜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억이 이 광물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 줄 몰랐습니다. 왜 북한에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북한에 그렇게 제안해서 좋았을 텐데 우크라이나에 제안하고 있잖아요. 또 그린란드도 사실은 광물 문제입니다. 이 광물이 왜 중요하냐면은 히토류가 중국이 미국에 파는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따라서 그린란드나 또 우크라이나 광물, 특히 히토류 같은 거를 개발해서 이 중국의 타격을 주려고 할 때 그 타격을 이제 경감하려고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광물, 히토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북한이 미국에 이익되면서 핵 문제가 풀리면서 북한 경제 개발도 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광 같습니다. 가자 리조트. 사실 이것도 북한에 나온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 미국이 김정은한테 보라고 틀어준 비디오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북한 관광 산업이 개발되어서 얼마나 경제가 발전할 것인가 했는데 이제 김정은은 관심 없다는 투로 말했지만 관광 산업이라는 것은 이 북한으로 볼 때 가장 좋은 돈벌이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체제에 대해서 영향이 없으면서 그 체제 비침투적이면서 북한에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관광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관광, 원산 같은 데 더 공을 들인 것도 돈은 벌리는데 체제는 영향 안 받으니까 아마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어트랙티브 하겠죠. 김정은 입장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리조트 산업이랑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관심이 겹치잖아요. 이런 문제를 연관시켜 볼 수 없을까? 제가 예로 제시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제시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칼럼에서나 또 다른 경로로 제시를 했더랬어요. 근데 원산은 들어갔는데 이 광물은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로 돌아오는 계기는 뭐냐면 이 러우 전쟁이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됐는데 심심하잖아요, 그죠? 뭔가 쇼오프를 할 기회가 필요한데 그다음 거 보니까 이 북한 문제도 여전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돌아온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일단 러우 전쟁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말이죠.
보다 안 좋은 것은 이제 북한이 뭐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이런 것으로 돌아오면은 그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같은 우리 한국 경제 상황에서 이 북한 문제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이 충격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것 없이 돌아오면 제일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일단 우리 힘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 힘이 빠지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은 뭐냐면 카드가 없으면 얕잡아 보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어려우면은 카드 있냐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플레이할 카드가 있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고민하면서 전략을 짜야 될 텐데, 제 질문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젤렌스키 접근법은 김정은에 통할까? 접근법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안보다. 미국 기업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면 북한의 안보는 보장이 되는 거니까 미국이 뭐 핵을 포기하고 미국에 와라 하는 접근법.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가 있냐 없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김정은 이런 걸 오프를 받게 되면, 아니 핵이 있는데 그죠? 미국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핵을 주고 미국 기업을 받겠다. 굉장히 부덕과 교환 생각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카드가 있냐 물어보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핵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 트럼프가 했던 젤렌스키 스타일의 접근법은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이 아마 협상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수없이 하는 말은 북한에 대해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은 절대란 말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은 절대 비핵화 안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북한은 절대 붕괴한다든지, 절대 안 한다든지 그런 말을 쓰시는데,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절대가 없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그 내부를 보면은 지금 북한이 가야 하는 길, 특히 이제 북한 김정은 자신으로 볼 때도 이 권력 극대화를 하려면은 핵과 경제를 고루고루 가지는 믹스드 스트라테지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핵에 과잉 투자되어 있고 경제에 매우 과소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 김정은 권력 극대화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못 돌이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리소스를 이동하는 것을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외부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이 북한 이거 변하는구나, 혹은 무너지는구나, 약하구나 하고 비춰질까 걱정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핵으로 계속 밀어붙이는데 경제로 돌아오게 되면 역시 우리 뭐 리더가 자신이 없구나, 배짱이 없구나, 뭘 모르고 그동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경로 오전성이 김정은의 합리적 결정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obsession, 이 경로에 대해서 지나친 obsession이 합리적 결정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정은을 합리적 독재자로 썼다가 엄청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합리적인 독재자가 말이 되냐, 얼마나 핵 개발을 하면서 비합리적인데, 합리적인 것은 그때는 권력 극대화에 도움되는 방향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 권력 극대에 도움 안 되는 방향으로 일방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과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핑계 삼아서 좀 더 권력 극대화 돌아오고 싶은 요구 있겠죠. 이 말씀은 핵 동결이나 군축 협상은 분명히 김정은도 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게 좋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핵 비핵화를 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매우 이제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 비핵화 협상은 절대라만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택은 트럼프 이재명 정부 동안에 협상을 하는데 할 것이냐, 아니면 군축 협상을 할 것이냐, 그 두 선택지밖에 없다고 할 때는 저는 군축 협상을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확실성이란 것이 어떤 한국에 리스크를 줄지, 물론 리스크가 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미중 패권 경쟁이 단계 끝날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또 미국의 그 리스크가 이 수정이 되어서 다시 정상 균형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기회의 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2.0 정부에. 제가 사실 바이든 정부 초기에 그 미국의 최근에 어떤 이제 그 부처의 차관이 이제 되는 분하고 언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제 북한을 잊어버려라.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은 뭐 이제 중요하지 않고 미국의 절대적 관심은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을 잊어버리고 북한 문제 밀쳐두고 이 중국 문제에 미국을 도와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문제는 이제 미국에 더 중요하겠지만 아마 더 어전한 문제는 미국에도 북한 문제일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이 나라는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움직이면 큰 진학적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비유하자 그러면 우리 지하에 지진 단층이 있는데 엄청난 큰 단층이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게 움직이면 전 세계가 움직여요. 근데 북한이라는 지진 단층은 작아요. 움직여도 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세계를 바꿀 수 없지만 이 문제는 매우 모바일. 이동성이 커요. 어디 가서 붙어가지고 이게 붙어가지고 문제를 더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러우 전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이든 정부 초기에 그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를 밀쳐두는 거 절대 안 된다. 이걸 풀어야 된다. 안 풀면은 이 상대적 자그마한 이 지진 단층이 러시아 판을 때리고 중국 판을 때려가지고 전 세계 판을 흔들 수 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러우 전쟁 보세요. 미국의 정책 결정한 사람들은 이거 뭐 북한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니까 생각했지만 이 판은 매우 모바일하기 때문에 어디 잘못 붙어버리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판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게 러우 전쟁이었습니다. 얼마나 풀기 어렵게 됐습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 트럼프 2.0 정부에 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대북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미시적으로 보면은 그 러우 전쟁의 이제 전쟁 양상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트럼프는 이 생각 못할지 모르겠지만 뿌띠는 머릿속에서 아마 이거 좋은 기회라 생각할 겁니다. 즉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EU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기회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휴전하지? 좀 더 압박을 하면 더 큰 힘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우크라이나가 영원히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또 평화주둔군이 뭐 우크라이나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관세 전쟁이 또 지형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러우 전쟁의 조기 휴전 가능성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욱더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깊이 개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기 때 본 것처럼 협상 시작은 미국이 할 수 있는데 협상을 완성하는 것은 미국에 맡기기 어렵습니다. 그 로드맵이 철저하지 않아요. 물론 1기 정부 때 협상한 분들은 나름대로 있었지만 2기 정부 때 얼마나 그게 인수인계 된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지역적인 변화와 북한의 변화를 업데이트한 그런 전략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결국 한국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정부 어디에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정책의 큰 골자도 지금 안 나오는 판에 그런 세부적인 로드맵까지 고민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관세 협상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이지만 또 어떤 면에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볼 때 너무 대선과 연관되어서 새 정부 전에 타결하면 안 된다, 뭐 타결하고 싶다 이런 싸움을 할 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내 정치로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 물론 저도 개헌되면 좋겠고 저도 다음 대통령이 좀 잘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우리는 일종의 오랜 기간 역사 같이 하면서
서로의 북한식으로 셈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셈법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않아요. 뭐 그런 합의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틀리는가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 헌재 판결 이후에 폭력 없이 이 사태가 이렇게 정리를 보면은 우리는 그 3.1 운동도 평화롭게 했고 말이죠. 그런 일종의 우리 나름대로의 게임의 규칙을 이미 확립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가장 위태로울 때는 지금 같은 시기에 외부의 산방이 한국을 확 흔들 때, 그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문제를 자꾸 내부적인 문제에 연관시키고 또 관세 협상 같은 것도 우리 내부에 연관시키 생각하는 것은 좀 스톱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 하는 팀이나 다음 정부가 하더라도 좀 더 진도가 나간다 그러면 이 북한 문제랑 관세 협상을 연기하는 것도 방법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안 하겠지만 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북미 협상이 좀 열리고, 하지만 열리더라도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시점에 열리도록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한국의 로드맵을 미국의 정책 결정자에 좀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없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뭐 산업자원부 장관이나 아니면 뭐 재무부 장관, 기재부 장관 협상한다면 한국은 좀 그게 플러스 안보실이나 또 국방부나 통일부나 외교부나 같이 가서 뭔가 좀 그란드 스트라테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을 이렇게 말하면은 위험한가요? 결국 우리는 지금 이 거시적 관점으로 북한 문제를 다시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지정학과 북한 문제 연기됐는데 아직도 어떤 팀들은 계속 북한 문제 온유로 생각합니다. 칼럼 보면은 북한 문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북한의 대외 전략은 어떤가요? 아마 김정은은 지금 동굴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동굴에서 보는 시각은 세계가 다각체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팀하고 이렇게 팀을 짜면은 살 것이다. 근데 지정학에는 바람인데 어떻게 이걸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개방으로 말이죠. 우리 전략은 막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In and influence 혹은 out and balance입니다. 제가 아주 막연하게 썼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무슨 말 같습니까? In and influence하고 out and balance가 어떤 말 같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또 많은 이 정책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마 이 견해가 좀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out and balance는 결국 미중 사이에 거리를 띄우자. 그래 균형을 취함으로써 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자. 이게 out and balance 같은데, 또 하나의 다른 시각은 in, 즉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켜서 미국의 우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는 주장 같아요. 투표해 볼까요? 예. 투표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예. 한국의 취약성 보면 사실 이게 우리 북한 문제만 문제가 아닌가, 경제도 문제거든요. 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질서에 가장 영향받는 나라 전 세계에서입니다. 한국은 그동안의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에서 가장 복잡한 제품 팔아서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이 복잡한 스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이 한국은 가장 지금 취약성으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가 수출 규제라거나 경제 보복을 하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넘버원입니다. 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경제 보복으로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면 게임은 10대1 게임입니다. 중국은 1000개를 갖고 있고 우리는 100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첨단 그 산업 분야에 무역 네트워크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일반 무역에서는 중국이 워낙 도미넌트한 원이지만 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 중국도 가장 큰 원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원,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한국, 독일, 미국 합치면은 이 중국 공보다 훨씬 큽니다. 즉 미국의 합리 전략은 뭐냐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나 일본에 대해서나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관세를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나라가 연합함으로써 중국을 카운터하는 전략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머리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즉 저는 한국의 어떤 면의 전략과 이 대북 전략을 일체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강점을 부각하고 이 강점을 미국에 제시해서 미국과 상생을 하고 약점은 또 그런 보완을 하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 북한 문제를 같이 풀어내는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전략은 그렇지 않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안미 경중이라든지 혹은 이제 북중러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써서 뭐 균형을 취하자 이런 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 원칙에는. 그런데 how? 어떻게 균형을 취한단 말인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답을 못 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의견이 정책이 없어요. 그럼 정책이 아닌 거죠, 그건. 그냥 이념적인 관성적인 자기 표현에 불과한 거죠. 이 전문가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 내용 보면은 이 북중러도 관리하면서 균형을 취하면서 오케이, that's okay. how? 하면은 no idea. 이게 뭔 정책입니까? 냉전 현실은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한국이 운신할 폭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취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균형을 취하려면 오히려 우리 체급 올려야 돼요. 체급을.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을 더 부각해서 우리 내부의 체급 올리고 그 다음에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을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고래 사이에 낀 상어 정도 돼야지. 그래야지 중국도 밀치면서 미국도 약간 밀어내면서 균형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서 오직 북한 문제 보고서 우리가 북한 문제 풀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잘 지내자. 이런 말은 과거에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더 이상 맞는 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입장에서 한미 동맹, 혹은 한미 결속, 한일 연대, 한 EU, 영국, 호주 연결, 결속과 연대와 연결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것뿐만 아니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 최근에 글로벌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일 협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몇 주 전에 그 한국의 대외 전략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전략으로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면 아마 그러면 북한 문제랑 연동이 되어서 이걸 풀어서 한국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즉 미국과 한국이 기브 테이크 판을 더 크게 키워서 그 중에 북한도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공급망에 가장 취약한 면이 있고 말이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이 협력이라는 것이 커지면 이제 그러면 이 제조업 같은 경우도 구태여 미국 내가 아니라 한국에 둘 수 있고 일본 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co-resilience, co-shoring 전략을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이 잘 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북러에 밀착에 초래한 위험을 설득함으로써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러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에 휴전이 된다 그러면 휴전 조건 중에 러시아가 기존 유엔 결의를 준수한다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서 이 러시아가 전쟁 이후에 경제 재건을 위해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걸 막지 못하면 대북 제재는 뭐 거의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 일본과 연대해서 미국이 핵 군축이 아니라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는 일본이 또 똑같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될까?
직접적으로 한국에 충격을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일단 가드레일, 소통을 더하고 열심히 하고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급망 이슈가 생겨가지고 미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에 뭘 못할 때는 못하지만 소통을 해서 이런 이유로 못한다고 설명을 하고, 하지만 더 나은 것은 결국 이 미중 패권 경쟁 구조지만 이 갈등이란 것이 너무 오랜 기간 너무 인텐시브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관세 정책처럼 말이죠. 이제 그래 되면은 아마 중국도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한국에 주는 거 없지만 한국이 몸집을 키워서 일단 미중 사이의 경쟁이 좀 더 장기적으로, 하지만 좀 더 그 인텐시티가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 공간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대응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대북 전략은 오랫동안 제가 이 복합 순차 전략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어렵습니다만 통합적이며 단계적인 대북 접근입니다. 좀 가능한 모든 수단들, 북한과 대화라든지 뭐 경협이라든지 제재라든지 군사적 억지나 뭐 사회문화적인 그런 방안들을 다 종합을 하고, 하지만 이것을 이제 북한의 또 남북 관계 단계에 맞게끔 실천하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대통령께서는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좀 복합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8.15 경축사라 그러면 대통령께서 우리 남북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고 오랫동안 역사를 같이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평화로운 남북 관계다. 그 가능하면 뭐 경제적인 통합 좋겠다. 그런데 이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북한 핵 문제 아니냐. 이렇게 좀 접근하면 좋겠어요. 근데 진보가 들었으면, 보수가 들었으면 자기 메시지만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순차 복합 전략을 제시하고요. 제 마지막으로 이 대북 전략 과제는 결국 이 지정학과 북한 내부와 북한의 지금 무력 강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연결하는,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학과 복합 순차 전략을 연결해보자 생각합니다. 네, 자꾸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제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연동형 대북 전략은 없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즉, 타이밍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은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 언제일까? 그다음 미국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설득하는 게 필요하겠다.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그다음 북한 문제를 무시할 때에 이 기회비용이 크다는 것을 설득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키 파트너와 협력하자. 특히 일본과 협력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